네, 이번 시간에는 412페이지 재화의 공급의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화의 공급의제는 이제 뭔지는 앞에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공급의제 과세표준 계산하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두 가지예요.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야. 크게 네 가지고 자가공급 중에서 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차 유지 전용,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인 직매장 반출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인데 면세 전용 등이라고 해서 5가지하고 직매장 반출은 취지가 달라요. 취지가 달라서 얘네들은 우리가 매입세액을 추징할 목적으로 우리가 다 과세시키겠다 이런 개념이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직매장 나갈 때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안 했으면 그냥 공급으로 보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매장 반출로 들어가면 이제 과세 표준이 그냥 실질 공급을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는 간단해요. 간단하고, 그럼 얘네부터 써볼까요? 얘는 첫 번째 여러분 책에 나오는 오른쪽에 있는 3번에 나온 건데, 얘는 그냥 취득가액 원가로 쓰래요. 그래서 취득가액으로 해서 그냥 쓰시고, 취득가액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으로 제가 안양공장으로 들어가는 매입가액 있죠? 그걸로 그냥 쓰시면 돼. 그냥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보통 원가라고 돼 있고, 혹시 그 금액 여러분들 어떤 금액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죠. 왜냐면 그 금액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얘가 받은 걸 얘가 매입으로 들어갈 거니까, 얘가 매출한 건 얘 쪽이 부천에서 매입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 금액은 동일해져요. 그래서 취득가액에다가 두 번째 이윤을 가생했다. 그래서 일정 이윤 가산 시 그 금액, 이윤 가산액이 들어가면 그 가산액을 그냥 쓰래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인천 공장에서 물건이 나갈 때 그게 개별 소비세 과세되는 이제 우리 재화했으면 개별 소비세가 붙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에다가 플러스 교육세하고 농특세라는 게 있죠. 농특세가 혹시 붙어 나가는 금액은 못할 거냐? 그거 붙이래요, 이제. 그래서 직매장 반출은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로 나가는 거는 요걸로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림에다가 이제 요거 금액을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떤 것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상관이 없다. 그럼 이제 면세 전용 등인데, 이 면세 전용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얘는 첫 번째 비상각자산, 비상각자산과 삼각자산으로 나눌 건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 상품 100만원짜리 상품을 이제 사왔어요. 그리고 그걸 140에 팔고 있고 150에 팔아요. 상품을 사왔는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상품을 사와서 그거를 이제 140에 판다. 매출을 이렇게 해요. 근데 종업원들이 140에 사기엔 아까우니까 그냥 회사에서 사서 그거를 종업원이 이제 갖고 간다는 거죠. 갖고 간다. 그럼 부가세를 요걸로 가세할 거냐, 요걸로 가세할 거냐, 그건데, 그때 비상각자산은 보통 상품, 제품, 원재료 이런 건데, 그게 만약에 면세 전용,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했을 때는 그거를 시가로 보겠대. 시가. 그럼 얼마로? 여기서 140으로 본다는 소리죠. 140으로 우리 10% 과세를 시키겠다는 게 이 입장이고, 상각이라고 해서 감가상각하지 않은 자산들은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상각자산인데, 상각자산은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자산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딱 나눠서 볼 텐데, 하나는 건축물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그 이외는 건축물 이외예요. 이외 자산인데, 요 상각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시가가 아닌 간주시가로 표현할 거거든요. 간주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있는데, 요게 실제 시험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게, 계산으로 나오는 게 어려운 게, 곱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곱하기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계산기가 없으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산식만 한번 살펴볼게요. 취득가액에서 같은 건데, 취득가액에서 1 마이너스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5%로 돼 있고, 얘네는 다 똑같은데 곱하기 1 마이너스 얘는 25%로 돼 있어요. 2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과기간 수 해서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면세 전용의 간주시가예요. 한번 제가 사례를 한번 넣어서 볼 테니까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만약에 내가 지금
17년도 1기에 건물을 취득했대요. 건물을 취득했어요. 건물을 1,000원에 100원 부가세 붙여서 취득을 한 상태예요. 이 취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취득했냐면, 이제 우리가 1기에 뭘 하기 위해서 했냐면, 임대업 때문에, 그래서 임대업으로 인해서 이제 취득을 했대요. 근데 이제 17기, 1기, 2기 지난 다음에 이제 18기로 왔어요. 18기로 오면서 18기 2기에 뭘 했더냐, 갑자기 학원을 겸용한대, 학원. 그래서 학원을 같이 했어요. 아니, 아예 학원으로 전용을 한 거예요. 학원 전용으로. 임대업을 다 안 하고 이제 학원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건물을 여러분들 이제 학원을 위해서 매입을 했으면, 학원은 면세예요, 면세 대표적인. 면세로 해서 아예 매입했으면 100을 공제 못 받았어. 못 받았는데, 학원을 함으로써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임대업 한다고 해서 공제 받고 나서 중간에 업종 변환한 거죠, 완전히. 중간에 만약에 이제 층 중에, 5층 중에 2층만 학원하고 나머지 3층을 임대업 계속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비율로 들어갈 거예요, 비율로. 그럼 비율은 나중에 보시고, 면세로 완전 전용을 한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100을 토해내는데, 토해내는 방식이 과표로 넣어서 이제 시가처럼 해서 곱하기 10% 토해낸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취득가액을, 그럼 이때 다 토해낼 거냐, 100을. 얘는 지금 감가상각자산이라 이제 기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을 해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좀씩 줄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상각자산들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가치가 주는 건데, 그 준 비율을 좀 인정해주겠다라고 해서 과표를 좀 줄여주는 거죠. 줄여줄 때 어떻게 줄였냐? 너 취득가액이 얼마니? 취득가액은 1,000원이야 지금. 이걸로 한번 계산해보면 곱하기 1 마이너스 한 과세기간당 5%씩 줄여주겠대. 그래서 5%씩 줄여줄 건데, 그래서 이때 우리가 면세 적용했으니까 요때부터 해서, 근데 요때를 어디로 둘 거냐면 이걸 기초로 둔다. 이렇게 기초로 두고 요 한 과세기간 넣고, 그 다음에 2과세기간 지났어요. 그 다음에 3과세기간 지났고, 그럼 요때 면세 전형했으니까 요때도 넣을 거냐? 요때를 넣으면 요때는 안 넣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넣는 거야. 이렇게 양쪽 중에 하나만 넣는 건데, 그거를 보통 앞에서 넣어요. 앞에서. 그래서 앞에서 취득할 때부터 시작해서 취득할 때 한번 17년도 1기, 17년도 2기, 18년도 1기, 그 다음에 18년도 2기에 전용했으면 그때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없이 들어갈 거니까 얘네는 경과의 수는 3이 지나가. 3이 지나가서 계산해보면 3, 5, 15니까 85%니까 850이 과표가 되는 거죠. 원래 이게 건축물이 아니었으면, 비상각자산이었으면 시가가 들어갔을 거예요. 시가가 들어갈 건데, 이제 감가상각자산은 이렇게 취득가액에서 이렇게 경과의 수를 고려해 주겠다. 그 내용이 거기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얘는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25%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과의 수가 4가 들어가면 이미 끝나요. 그러니까 4라는 거는 여러분들 언제까지? 보통 2년이 지나게 되면 기계장치는 갖다 써도 돼요. 면세를 쓰던,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집에 갖고 가시던 토해내는 금액은 없을 거다. 2년이 지나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25%니까 4고, 얘 같은 경우는 5%니까 경과연수가 20이 돼야지만 끝나죠. 그래서 20이라는 건 20년이 아니고 10년이죠. 10년. 10년 동안 지나야지만 끝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끝나는데, 면세 전용은 이게 면세 학원에 일부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전용이 뒤에 붙어요. 이렇게 뒤에. 그래서 뒤에 붙는 비율이 들어갈 건데, 비율은 무슨 비율이냐면 매출액 비율이에요. 그래서 전체 공급가액 중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단기 면세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다. 지금 18년도 여러분들 2기 때 공급가액 중에 단기 면세 공급가액이라서 면세 매출액 비율, 그래서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겠다는 거죠. 그 중에 단기. 여러분들 이게 비율 쓸 때 항상 이번 걸로 써야 되는데, 이번 걸로 안 쓰고 전년도 쓰는 게 하나 있어요. 뭐 크게 두 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대부분 단기 거 쓰셔야 돼요. 단기 거. 그래서 단기 거 쓰셔야 되고, 단기 매출액으로 비율을 안분한다. 이런 비율, 이런 것들은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문제 낼 때 이런 거 이제 전기 이제 공급가 비율을 안분한다면 틀린 말이니까.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 얘네들은. 요 면세 공급가 비율이 5% 미만할 때 거기 보시면 과표가 없는 것으로 온다. 없는 것이라는 거는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세로 한 3% 정도 면세 썼대요. 건물을 사다가 면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3% 정도 썼대요. 면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 얼마 안 되니까 굳이 이거 계산할 필요가 있냐는데 없다는 거죠. 그래서 5% 미만할 때는 이제 또 제외라는 거는 이제 계산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413페이지 그 예제가 있는데 예제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취득가액이 기계장치니까 여기로 들어갈 거고 1-25% 곱하기 경과기간수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뭐 케이스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X2년도 5월에서 이제 언제부터 이제 들어왔냐면 X1년도 예를 들어서 X1년도 1월 20일이니까 이때죠, 이때. 그러면 1기, 2기, X2년도 5월에 이제 면세 전용했으니까 이때 면세 전용했으니까 얘는 2기가 지난 거예요. 2기. 그래서 그 2기 지난 걸로 금액을 계산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25%에 2기니까 50%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0%에 대한 부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전용 됐네. 일부 전용. 일부 전용 됐으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X2년도 전체 중에 전체가 얼마냐면 매출액이 8천이에요. 8천 중에 면세가 3,200이니까 84, 32, 40%죠. 그래서 여기 40% 들어가는 요 금액 계산하시면 되고 X2년도 폐업. 폐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건 면세 전용이지만 폐업할 때는 폐업 시 우리가 그 날짜로, 그러니까 취득하고 폐업할 때까지 요 기간 똑같아요. 이건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고 걔는 이건 없어요. 이 면세 전용만이겠으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다.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 그 밑에 414페이지에는 과세표준 특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 따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건 어렵진 않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제 과세표준 특례로 특례가 5가지인데 제목 한번 잠깐 써볼게요. 첫 번째 공통사용제와 공급. 이제 안분이 들어갈 건데 공통사용제라는 게 뭔지 해볼 거고 두 번째 이제 부동산을 이제 공급을 할 건데 부동산을 일괄 공급하도록 할 때 공급할 때랑 세 번째 부동산 임대 영역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고 요때는 이제 일반하고 겸용이 같이 들어가요. 겸용주택 포함. 겸용주택이다. 이거 앞에서도 제가 간단히 설명했던 건데 그 부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간주공급이 금방 배웠죠. 간주공급도 특례예요. 특례니까 간주공급은 그럼 한 걸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얘는 대손세액공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간주공급이 여기서는 이제 특례로 안 들어와 있지만 같은 특례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총 5가지인데 이제 일반적인 과표 말고 그래서 특례로 나온 과표가 5가지인데 그 중에서 4가지만 남아 있으니까 이제 하나 배웠으니까 그 4가지만 배우고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아니면 요거를 2개로 나눠서 이제 보는 경우 5가지로 보도 되고. 먼저 공통사용자 공급 첫 번째 공통 요거는 제가 아까 면세 전용은 계산 안 했지만 그 그림을 안 그렸었는데 그 앞에서 그려서 요거는 제가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겸용사업자가 이제 사업을 뭐 한다고 하냐면 이제 과세랑 면세를 같이 한대요. 그래서 과세 부분하고 면세 부분을 이렇게 겸용을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 과세하는 내용이 4가지가 크게 나와요. 첫 번째가 금방 배웠던 과세에서 매입한 거를 면세에서 사용하면 뭐다? 면세 전용. 그래서 이건 면세 전용이에요. 제가 이거 나중에 한 번에 다 끝나고 나면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정리를 할 거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서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큰 이제 표로 하나로 해서 공부하시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면세 전용. 그건 너가 매입한 거, 매입세 공제 받았죠? 여기 사용하면 추징하겠다. 그래서 그 추징하는 방식을 과표로 추징할 거고, 얘는 삼각자산, 비삼각자산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갈 거다. 근데 나중에 반대로 이제 면세로 매입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 과세 전용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또 공제받는 그런 게 또 있을 거고, 지금은 과표 쪽에서만 볼 거니까 얘가 과표고 또 뭐가냐? 또 같이 사용하던 거 같이 팔면 어떡할 거냐? 이걸 뭐라고 할 거냐? 요거예요. 공통 사용제와 공급. 공통 사용제와 이건 공급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이거 공급.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너 이거 공통으로 사용했던 걸 같이 팔았어요. 그래서 기계장치를 팔았는데 이거 같이 쓰던 거. 그래서 만약에 공급가액이 있으면 기계장치에 공급가액이 있으면 그거를 다 과세시킬 거냐? 아니죠. 난 이 부분만 과세할 거예요. 이 부분만 과세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총 공급가액 중에서 아까 공급가액이 총이에요. 총 공급가액 중에서 여기선 중요한 게 여러분들
직전 연도가 중요한데, 직전 과세공과액, 이거는. 잠깐 다시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면세 전용은 뭐라고 했냐면, 이 면세 전용은, 여기 보시면, 총 공급가액 중에, 이건 총이에요, 총 공급가액 중에, 단기, 우리 면세 공과액이라고 나왔죠. 아까 배웠던 거. 그래서 이렇게 배운 거고, 얘네는 공급가액 중에, 총 공급가액 중에 직전 과세공과액 비율이에요. 왜냐면, 이게 공급에서 과세될 부분 얘를 과세할 거고, 면세 전용은 얘를 면세 전용으로 해서 과세할 거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좀 다를 거니까, 이건 확실히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과세공과액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 왜 직전 건지. 직전기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나머지는 다 단기 거예요, 단기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18년도인데 이때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하고 나면 이 면세 전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면세 전용은 요거를 면세 전용됐다고 해서 이걸 바로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부가세 신고할 때, 예를 들어서 2기 부가세 신고가 1월 25일인데 1월 25일날 면세 전용 신고하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단기 게 나와요. 단기 금액이 나와. 근데 일반적인 공급이 일어나면 이거 물건 팔았어요. 그럼 세금 계산서를 지금 줘야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지금 나가야 돼. 이 시점에 나가야 돼요. 이 시점에 나가려면 안분을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안분이 단기 걸로 할 수가 없죠. 아직 또 금액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급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예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공급가액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가장 가까운 공급가액이 직전이기 때문에 직전을 쓸 거고, 414페이지 보시면 거기 맨 밑에 보시면 코 표시로 해서 직전 연도에 우리가 휴업을 했었대. 휴업을 했어서 공급가액이 없다. 그러면 공급가액 쓸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전년도도 직전 전 우리가 공급가액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이거에 대한 공급을 매입할 때, 거기 보시면 매입할 때 면적으로도 매입을 안분이 돼요. 공급가액도 있겠지만. 그래서 면적으로 안분했으면 이것도 이제 거기 보시면 면적, 사용면적 비율로, 직전 과세기간 사용면적 비율로 또 계산한다고 나온 게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개념만 이제 중요한 거는 매입한 걸 가지고 공급할 때 같은 기준으로 가셔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입한 거를 매출과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서 4개가 있는 거죠. 4개는 매입 쪽에서 배우는 거예요. 2개는 매입 쪽에서 배우는 거고, 얘네 2개는 매출, 과세 표준에서 배우는 거다. 그래서 얘가 직전인 거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직전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중요하니까. 첫 번째 예외, 면세 비율이 5% 미만일 때. 면세가 거의 없구나. 면세가 거의 없으면 예외적으로 안분을 안 한대요. 안분 안 한다는 거는 전액 그냥 공급가액을 다 과표로 넣어버리래. 안분 안 한다는 건 전액 과표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 전액 과세 표준으로 넣어야 되고, 면세 비율이 5% 안 될 때. 근데 이제 그 예외에 또 예외가 있는데, 근데 이 금액 중에서 여러분들 공급가액 자체가 5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이 넘어가면 5% 미만이어도 안분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 예외적인 또 예외가 또 있으니까, 그 5천만 원 이상씩, 건별 이제 5천 이상씩, 5천 이상이면 이건 안분하셔야 돼. 안분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좀 다른 또 예외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두 번째 공급가액이 50만 원이 안 된대요.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시, 5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얘네는 금액도 얼마 안 된 거야. 얼마 안 되면 굳이 안분할 필요가 있냐, 이런 개념이고, 세 번째 이제 직전연도 비율로 안분하려고 했더니 이 회사가 신규 사업자였대. 신규 사업자. 신규 사업자는 올해 개시한 사업자니까 직전연도 비율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안분을 못해요. 이거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외사항이 있으니까 공통 사용자 공급은 뭐다? 직전연도 과세공과액 비율로 안분을 할 건데, 그 중에 예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예외 중에 면세가 5%가 안 되면 우리가 안분 안 하고, 공급가액이 5% 안 되면 안분 안 하고, 신규 사업자면 안분 안 하고. 근데 면세 비율이 5%가 안 되더라도 건별로 이제 건별 기계장치가 공급가액 5천이 넘어가면 그때는 안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매입도 여러분들 이런 개념으로 안분을 하셔야 되고, 예외적인 사항이 있고, 뭐 예외가 또 있고 막 했어요. 근데 그럼 따로 이제 그때 가서 공부할 테니까, 지금 요거 두 가지, 면세 전용 이전에 한 거니까 같이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부동산 일괄 공급하고 이제 부동산 임대는 이제 간단하니까 제가 그건 다시 묶어서 이제 같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할 테니, 실제로 여러분들 그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제
부동산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는 계산 문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계산이 되면 어렵거든요. 계산이 되면 어려운데 그게 아니고 비율만 아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 계산하는 내용만 아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계산하는 건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좀 아주 빈도가 높아요. 아주 나오는 빈도 높은데 여러분들은 뭐 개념만 하시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하고 이제 이런 거죠. 건물이 있어요. 내가 건물이 있고 지금 내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이제 건물을 팔면 여러분 공급을 하면 건물 공급은 과세, 토지 공급은 뭐예요? 얘네들은 면세예요. 근데 얘네들을 합해서 이제 공급을 한대요. 공급을 할 건데 두 가지 공급이 있어요. 건물하고 토지 가격인데 토지를 얼마에 공급하냐? 부가세가 없는 상태에서 공급한 거랑 부가세가 있는 상태에서 공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급가액이 부가세가 포함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뭐 말 문제로 나오긴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공급가액이 지금 얼마냐? 일단 100이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할게요. 100억이면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100억을 공급할 수도 있고 부가세가 아닌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어서 과표를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대요. 요 금액에다가 토지에 대한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기준, 제가 건물 토지를 쓴 거는 이 기준 금액이에요. 기준 금액에다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고 우리는 필요한 건 건물에 대한 기준 금액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부가세 이 금액이 포함됐다. 그럼 여기 좀 달라지는데 토지에 대한 기준 금액에다가 건물에 대한 기준 금액을 쓸 건데 부가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100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 1.1을 계산하셔야 돼. 그래서 부가세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 1.1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우리 부가세는 이제 건물이 부가세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분모분의 분자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요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을 이런 식으로 토지 기준 금액은 지금 설명할 건데 기준 금액 하기 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둘 나눠서 계산할 거고 그 중에 기준 금액 이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되는 이제 금액을 계산할 때는 일단 1순위 얘가 분명하면 당연히 그 금액 쓰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실질거래가액 구분이 분명할 때는 토지가액, 건물가액 있으면 그냥 쓰시면 되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거죠. 불분명할 때는 1순위가 감정가액이에요. 감정가액. 감정가액이란 거는 이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받은 가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언제까지 한 10년 전에 받은 걸 쓸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직전과세기간 이제 개시일부터 감정 받은 것만 인정받아요. 그래서 감정가액으로 썼어.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갖고 있고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토지의 감정가액이 얼마니? 4천이래요. 아니 40%. 그러니까 뭐 40억. 건물의 감정가액은 60억. 보통 토지가 좀 더 클 텐데 하여튼 이렇게 60억. 이렇게 나왔으면 실제로 1억을 100억을 40억, 60억, 60억이니까 여기 60억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감정가액으로 나온 거를 비율로 해서 계산하라는 거죠. 비율로. 여기는 어떻게? 40에다가 건물 60 넣고 60에 1.1 건물이 60 넣으면 계산하시면 이게 60보다 조금 더 낮겠죠. 지금 밑에 분모가 더 커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온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과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이 기준 금액을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넣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두 번째 1순위에 감정가액이 없을 때 이제 2순위로 들어갈 건데 2순위로 없으면 이제 기준시가로 들어갈 거예요. 기준시가. 감정가액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기준시가라고 또 이제 토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시가로 계산하시면 되고 이거는 기준시가가 뭐가 있냐면 모두 있을 때야. 모두 있을 때. 지금 건물하고 토지는 기준시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보시면 기준시가가 모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기준시가인데 기준시가가 모두 없는 경우, 모두 이제 없는 경우죠. 없는 경우나 일부가 없는 경우 이런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이게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일 때가 있어. 토지, 건물, 구축물을 세 개를 같이 일괄 공급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다시 계산하셔야 돼요. 그때 순위는 일단 장부가액으로 예를 들어서 장부가액으로 안분을 한 다음에 두 번째 기준시가로 또 안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우리 계산을 하진 않을 거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떤 케이스냐면 예를 들어서 토지, 건물,
구축물을 갖고 있대요. 구축물을 갖고 있는데 얘네를 일괄공급으로 예를 들어서 100으로 공급을 했다. 100. 근데 여기는 부가세가 당연히 포함된 걸로 보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부가세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부가세가 없는 걸로 계산했고, 이 중에 보니까 얘네 둘은 기준시가 있어요. 그리고 기준시가 봤더니 이제 그냥 비율로 쓸게요. 그냥 얘가 40이고 얘가 60이었대. 근데 얘가 기준시가가 없대요. 그럼 기준시가가 다 있었으면 그냥 다 나눈 걸로 우리가 과세는 얘네 둘이니까 얘네 둘을 계산했으면 되는데 기준시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시가 모두 있는 케이스가 아니죠. 아니, 감정가액이 셋 다 있으면 그걸 쓰시면 돼요. 그걸 쓰시면 되는데 감정가액이 없을 때는 기준시가로 가서 기준시가가 모두 없으면 일로 가는 건데 일부가 없는 거죠. 모두나 일부가 없을 때 일로 갈 거고, 그때는 장부금액으로 할 거예요. 장부가액 썼는데, 장부가액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20, 60, 20 이렇게 나올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장부금액은 여러분들 회사에서 회계 처리한 금액이기 때문에 장부금액은 있어요. 이거 보통 없으면 취득가액 쓰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떤 장부금액 보통 회계 처리, 그러니까 기장을 하거나 이제 회계 처리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 없으면 취득가액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제 계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래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 이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지금 건물과 구축물인데, 그 중에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구축물은 따로 계산할 거예요. 100에서 먼저 여러분들 이걸로 안분 먼저 하셔야지. 하셔서 20, 60, 20이니까 100분에 지금 필요한 건 토지 건물을 이제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60을 갖고 오고, 얘도 100 곱하기 100분에 20이 되죠. 20이 돼서 얘는 여기서 끝나요. 끝난 다음에 얘네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요걸 한 다음에 다시 뭐 하시는, 요걸 한 번 더 안분하셔야 돼. 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안분 한 번 더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준시가 안분을 한 번 더 할 거니까, 기준시가가 있죠. 그래서 40하고 60이니까 또 40에다가 60 더한 걸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건물이니까 그 중에 60을 갖고 와서 요 비율이 건물 거예요. 건물. 이 비율은 구축물이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2차 한분이라고 부를 건데, 2차 한분. 2차 한분은 1차 한분하고 좀 다르게, 1차 한분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한 번에 하시면 되는데, 2차 한분은 감정가액, 기준시가에서 이제 이런 게 있으면 1차 한분으로 거의 끝날 거고, 요게 들어갈 때 2차 한분이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그 밑에 기준시가가 일부 없는 경우 1차 한분, 2차 한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구분을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여러분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 사례는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그 사례로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용역. 부동산 임대 용역은 이제 따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 용역은 한번 배웠어요. 그래서 배웠는데, 그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해서 우리 겸용주택까지 다 배웠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거까지 같이, 겸용주택 계산하는 거는 앞에서 했던 걸로 제가 가름을 할 건데, 일단 부동산 임대 용역 한번 정리해보면, 얘네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임대료하고, 임대료하고, 이제 간주임대료, 이 보증금에 대한 부가세죠. 그 다음에, 관리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받을 거고, 임대료 중에 이제 월세로 받는 거, 이 월세가 우리가 계속적 공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는 약정액이라고 썼어요. 제가 약정액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세금이라고 해서 뭐예요, 이건? 이거는 두 과세기랑 걸쳐서 매일 미리 받은 거야, 미리. 한 번에 1년치를 받고 2년치 받고.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월할 계산을 하라고 했죠. 월할 계산할 건데, 월할 계산할 때 항상 초월을 누르라고 했어요. 초월, 산입,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니까, 보증금 적수라고 해서 계산한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 여러분들 우리가 공급시기는 얘는 뭐라고 했어요?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때, 얘네들의 공급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예정신고 종료일, 그 기간으로 계산하라는 거죠. 그다음 관리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요금, 징수된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 넣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는 발급을 하고, 세금에서 발급을 안 하고, 세금에서 발급을 하고, 요게 우리가 부동산 임대 용역이에요.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418페이지에 있는 거 그 내용 쭉 읽어보시고, 중간에 얘네들이 이제 재임대 했을 때 보증금 계산하는, 그 차감금액 계산하는 보증금 계산하는 거는 일단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고, 그 동그라미 1, 간주임대료 동그라미 1번에 이게 누가 부담한다고 했어요, 이건? 임차인과 임대인이
둘이 약정해서 둘이 그 합의를 해서 부담한다 했죠. 부담한 사람의 송금으로 넣어준다고 했던 게 그 앞에 했던 얘기고, 3, 4번 기부 체납이나 이런 부분은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2차 공부하시는 분, 그러니까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만 또 참고해서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부분 이거 정리 이거 간단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온 금액을 뭐라고 할 거냐면 총 임대료라고 불러요. 봐요. 총 임대료. 일단 이게 계산이 돼야 돼요. 이렇게 계산이 된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임대 영역은 무조건 과세인데 그 중에서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는 면세 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겸용주택이 들어가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나눠져요. 겸용주택은 주택 중에 건물의 임대, 토지의 임대를 딱 구분한 다음에 거기서 면적을 또 구분할 거기 때문에 총 임대료를 기준시가에 의해서, 여러분들 요거 주의할 게 지금 겸용주택을 계산할 때는 이게 무조건 기준시가고, 금방 전에 배운 것처럼 부동산 일괄 공급 배울 때는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일괄 공급은 처음에는 감정가액, 그 다음에 기준시가, 기준시가 없으면 장부금액 기준시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걔는 좀 다르지만 얘는 무조건 기준시가예요. 그래서 건물 분하고 토지분으로 구분할 건데, 기준시가로 안 분하면 건물 임대료하고 토지 임대료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이걸 두 개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나눈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전체 면적 중에 이제 앞에서 배운 우리 건물하고 토지, 예를 들어서 주택이 더 크다. 그럼 모두 주택으로 봤으니까 상가분, 우리 과세되는 금액은 없었죠. 면적은 없었죠. 그래서 여기는 과세 면적이에요. 과세 면적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이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전체 면적 중에 면세 면적을 제외한 과세 면적을 계산해서 그래서 요게 우리가 과표로 들어갈 금액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두 가지가 여러분들 이제 계산되는 방식인데,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요 면적 계산하는 건 앞에서 우리가 면세에서 배웠죠. 그걸로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보통 거기까지는 시험이 나오진 않을 거니까 이제 이렇게 비율로 부동산 임대 영역은 이렇게 일반적인 상가는 이렇게 해서 다 과세해요. 상가는 여기서 끝나고, 주택이 들어가면 이게 한 번 더 나와요. 이렇게 겸용주택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서 부동산 임대를 마치도록 하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맨 밑에 대손세액공제인데 이거는 중요하니까 이제 어디다 쓸까요? 대손세액공제. 이것도 앞에서 이제 계산한 거 봤죠? 보증금의 적수는 뭐라고 했어요? 매일매일 잔액의 합계라고 했으니까 날짜를 계산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과표가 나오는 거죠. 일단 대손세액공제인데 이거는 이제 일단 중요한 거, 일단 얘네들은 이제 어떤 케이스냐, 사례를 한번 넣어보면 이제 잠깐만 넣어볼게요. 일단 칸이 좀 모자라면 제가 좀 이따 지울게요. 만약에 칸이 모자라면 일단 여러분들이 매출을 했어요. 매출을 했는데 매출 채권이 이제 생긴 거예요. 얼마나 생겼냐면 1,100원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매출액은 우리의 그 중에 매출액은 1,000원이고 100원은 뭐냐면 부가세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을 한 다음에 돈을 못 받았죠. 돈을 못 받았다는 거는 지금 외상으로 매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파산을 했대요. 파산했거나 부도가 났다. 뭐 이런 케이스로. 그래서 매출에 대해서 나는 지금 내 매출은 못 받았어도 요거는 신고 때 냈어요. 그래서 그 신고, 예를 들어서 이게 7월 25일이면 25일에 보통 이미 납부가 됐어요. 이게 납부를 해놨어. 납부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1,100을 받으면 내가 그걸 충당시켜야죠. 내 거를. 이제 내가 미리 내놨으니까. 했는데 얘가 뭐가 생겼냐면 대손 사유가 생긴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손 사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공무원들은 요 대손 사유가 굉장히 중요해서 대손 사유가 생기면 그 중에 봐요. 1,000원은 이거는 나 몰라. 이건 나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대손 사유가 생기면 그 100원은 어떻게 할 거냐? 100원은 다시 돌려줘야지. 응? 내가 낸 거를 다시 돌려줄 거예요. 이런 사유가 생기면. 그러니까 돈을 못 받을 사유가 생겼을 때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예요. 그래서 못 받은 사유가 생기면 다시 돌려주겠다. 어떻게 돌려줄 거냐면 그냥 현금으로 주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긴 뭐하고 네가 이번에 신고하는 매출에서 빼주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해주겠대요. 그거는 내가 이번에 돈 내야 될 거에서 빼줬으니까 돈 돌려준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대손 사유인데, 이 대손 사유가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법인세법, 이건 법인세법에서 이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릴 거예요. 법인세법에서 우리가 대손을 또 배울 건데, 그 대손 사유랑 같아요. 법인세법에서 나오는 대손 사유인데,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신고조정 사유랑 이제 결산조정 사유, 이렇게 신고, 결산, 신결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신결해서 간단한 이제 소개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잠깐 해놓고,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채권을 이제 가진 상태에서 너무 기간이 오래 지났대. 그래서 법에서 요거 지나면 못 받는 이제 이런 소멸시효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넘어갔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한 소멸채권들이 있어요. 소멸채권. 법에서 너 이거 받지 말래. 받지 말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결산조정은 가장 중요한 게 부도 발생일, 이건 좀 긴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여기까지만 쓸게요. 또 중요한 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부도가 났대요. 근데 6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뭘 해주겠냐면, 대손 인정해주겠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급불능인데, 채무자의 지급불능인데, 여기 많이 들어가요. 불능인데, 뭐,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파산, 뭐 예를 들어 사망, 실종, 강제집행, 형해집행 뭐 이런 것처럼 채무자가 돈 줄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지급불능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건데 만약에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이런 사유가 나오면 나 너 매출세액에서 이거 빼줄게. 그래서 대손세액 신청을 했을 때 이걸 확인을 할 거예요. 세무당국에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채권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과세표준에서 앞에서 공제하지 말라고 했죠. 공제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 매출 세액에서 직접 뺄 거니까 이제 매출 대손 그 과표에서는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이제 얘네들 이제 대손세액 공제 시기가 있는데 언제 해줄 거냐인데 얘는 무조건 확정 신고 때만 해줄 거예요. 확정 신고 시에만. 여러분들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예정 신고도 있고 확정 신고도 있는데 이제 확정 신고 때만 이제 우리 대손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건. 예정 신고 때는 안 해줘요. 예정 신고 때 만약에 대손이 발생했어도 그 공제는 확정 신고 때 받으셔야 돼.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 받으려면 이런 요건이 들어가요.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이에요.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하셔야 돼. 이렇게. 그 소리는 뭐냐면 여기다 잠깐 쓸게요. 여기서 뭐 내가 X 12년도에 12년도에 여러분들 대손이 났대요. 매출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12년도 1기에 매출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매출 아까 저기처럼 1100을 매출했는데, 요걸 돈을 언제까지 못 받냐면, 요때부터 이제 5년이죠, 5년. 그래서 12년도부터니까 이제 5년 지난 거, 그러니까 12년도 1기니까, 13, 14, 15, 16, 17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17년도에 지금, 17년도 1기. 17년도 1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미 지났죠. 18년도는. 그래서 17년도 1기인데 이 대손이라는 게 만약에 걔가 지급불능이 된 상태가 언제까지 돌아야 되냐면 이 확정 자체가 17년도 1기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1기라고 했으니까 4월 10일이라고 하면 4월 10일이 도래했어요. 도래하고 나서 요때까지 확정이 될 필요는 없고 요거에 대한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라고 해서 1기 확정신고가 여러분들 7월 25일까지잖아요. 7월 25일까지 대손이 확정하기만 하면 대손세액 공제 해주겠대요. 요 기간이 5년이에요, 여러분들. 요 기간이 5년이야, 이렇게. 5년. 요 내용이니까, 그걸 제가 파란색으로 거기 420페이지, 거기 대손 확정기간이라고 써있죠. 과세 대상 재화임을 공급한 다음에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을 확정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확정이 돼야지만 이게 확정이 돼야지만 대손세액 공제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은 대손세액 공제는 매출 채권에서 얼마만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요 금액 중에 그 밑에 한식 나가는 거죠. 110분의 10을 대손세액 공제 해주겠죠. 그게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떤 금액으로 그 대손 금액인데 부가세 포함한 이제 매출 채권에서 110분의 10 금액이 우리가 대손세 공제해 주는 금액이고 거기 대손 처리 방법 첫 번째 거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세 공제 신청했을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여러분들 그 대손 처리 방법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다 끝나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것처럼 일단 공급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급자가 있고 이거를 책에 있는 대로 쓸게요. 받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요거부터 보세요. 요거부터. 만약에 대손이 확정이 됐다. 여러분 공급자가 매출자가 대손이 그러면 확정됐어요. 5년 전에 확정되고 요건을 맞췄어요. 그러면 대손세 공제 해줄 건데 어떻게 공제해 준다고 했어요? 매출세액에서 차감. 요거 아시겠죠? 매출세액에서 가산. 틀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밑에 거예요. 대손이 확정됐는데 나중에 이걸 회수했어요. 여러분들. 회수했으면 대손이 이제 변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여기는 회수한 경우라 썼죠. 그래서 회수. 이걸 회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당연히 부가세를 다시 받았잖아. 다시 받았으면 다시 내야 되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신고해서 낼 거냐는데 매출세액에서는 차감이지만 여기는 매출세액에서 가산시키면 돼요. 그래서 요 밑에는 매출세액에서 가산시키겠다. 그럼 중요한 거는 공급자는 무조건 매출에서만 적용을 해요. 그래서 매출에서만 이거를 관리를 하고 적용시키겠다. 매출세액 차감. 그걸 다시 받았으니까 매출세액에서 다시 차감이고 가산시켜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 이게 뭐냐면 공급받는 자인데 내가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줬죠.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줬어요. 세금계산서 이렇게 줬는데 지금 얘가 세금세 받아갔죠. 받아가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얘는 받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미 납부를 했어요. 이 금액을. 근데 돈을 안 준 거잖아. 돈을 안 주고 얘가 대손세가 발생한 거고. 그러면 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이 발생하면 차감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매입한 거를 이제 공제받은 거를 다시 뭐 하셔야 돼? 그거를 이제 부인하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 잘 보세요. 얘는 매입세액에서 이거를 가산하면 안 되죠. 가산하면 또 공제해 준다는 거니까 매입세액 차감을 할 거야. 이렇게 차감을. 그 다음에 얘가 회수했다는 거는 다시 돈을 갚았다는 거잖아요. 그때 공제를 다시 해주겠다. 그래서 그때 매입세액을 어떻게 하겠다? 가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급받는다는 뭘로만? 매입만 관련이 있다는 거죠. 매입만. 그리고 차감 가산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는 그 매출 관련된 공급자 입장에서 매입세액 얘기 나오면 틀린 말이고 공급받자 입장에서 매출세액이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매출세액 차감 가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서는 둘 다 차감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회수된 시점에서는 둘 다 지금 뭐가 돼요? 가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잘 나오는 케이스니까 여러분들 문제로 대손에서 잘 확인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요건데 요거 대손이 확정됐어요. 대손이 확정됐으면 지금 매출세액 차감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얘 입장에서 얘가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했어야지 얘가 차감이 되는 건데 대손세액 공제 신청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신청하면서 연락해줘서 내가 대손 신청할 테니까 너는 곧 차감해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요 세무서장에게 통보를 해줘요. 그냥 통보를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각각 이제 이렇게 하시기만 하면 되고 얘는 이거 보통 안 해요. 보통 하지 않는다. 아니 이거 자기가 돈 못 줬다고 해서 이거 언제 이거 차감시킬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얘가 하면 이제 들어오면 되겠지만 자기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이제 일반적인 신고를 했어요. 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얘 대손 만고 확인되면 이제 차감해주면서 이 세무서장에 통보하면 이 세무서장이 나중에 직권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너네들한테 매입세 이번에 차감해서 신고해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보를 해줄 건데 이 통보해서 들어갈 때 그럼 얘네들은 실제로 이거 차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잘못 신고한 거라고 해서 나중에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릴 거냐인데 가산세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요 취지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조그만 글씨로 이제 써놓은 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 경정을 해서 나중에 니네들 이만큼 더 냈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결정 경정은 정해서 금액을 이제 고지할 수도 있고 다시 신고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 관할 세무서장이 여러분들 세무서장이고, 요거는 세금 계산서 이렇게. 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한 번만 잘 해놓고 생각해 보시면 되게 어렵진 않은 거니까.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도 가장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대손세액공제는 일단 금액은 110분의 10인데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언제 확정돼요?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간까지 확정만 되면 되고, 확정신고 때만 대손세액공제 해주겠다. 그 다음에 법정사유라고 해서 이런 사유가 되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줄 건데, 그 차감해주는 매출세액을 나중에 회수하게 되면 다시 가산시켜서 내셔야 돼요. 얘네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 차감 이미 됐을 거니까 나중에 회수하면 다시 가산해 주겠다. 그 대신 매입세액 차감을 잘 하진 않아요. 이걸 이제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세무서장,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해줘서 얘가 나중에 결정 경정을 하더라도 가산세는 물리지 않겠다. 이게 요 대손세액 공제의 핵심이다. 다음에 나오는 이제 연수 문제 한번 잘 풀어보시고, 내용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렵진 않고, 예를 들어서 그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과표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앞에서 배운 과표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건 뭐 이런 경우가 더해야 되는데 이걸 다 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매출에 대해서 우리 과표 계산할 때 우리가 더하고 빼고 한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내용 나온 거니까 어떤 금액을 썼지 다 더해서 과표 계산하는 거고, 예를 들어 11번 같은 경우가 뭐예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사용자는 건물을 매각했다는 것은 무슨 비율로? 직전 비율로 안분을 한다는 거니까 직전 공급가격 비율로 안분해서 비율 계산한 다음에 5억에 그 비율 곱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율은 솔직히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암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12, 13번 가시면 이제 대손세액 공제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요거 공부한 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다 반복해서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5장 세금계산서부터 공부하도록 할게요.